지금은 많이 빠져서 너무 힘든데 다 같이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반등 올 때 제일 힘듭니다. 왜 내 건 반등이 안 올까? 이러다가 계속 잘못된 어떤 판단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긴 어려운 시장이지만 여러분들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언제가 바닥일지 진짜 알 수는 없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만약에 여러분들 11월이나 12월에 나오는 근원 물가 지표가 숙이는 모습이 나오면 정말 큰 반등이 나올 텐데 이 반등은 무조건 환율 반등입니다. 그러면 원화 강세 수혜주가 오르는 게 첫 번째 강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반등은 또 다른 이유로 오를 거고, 그래서 각각의 반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오니까 많이 빠진 거 사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등이 올 때 반등의 이유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야전 사령관 네. 드디어 이제 오늘 모셔서 다른 때보다 더 중요한 그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황을 좀 브리핑 받아봅시다. 예. 자, 이선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어제 잠은 푹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치통이 심해서 잠을 못 잤어요. 원래 신경 쓰면 여기 연결돼서 치통까지. 그래서 그런가요? 스트레스 받으면 네. 얼굴이 좀 푸석하네. 그래가지고 거의 뭐 밤새. 그러니까. 그래서 밤새 거의 못 자요. 네. 그 목소리도 지금 굉장히 약간 좀 같죠. 예. 백병전을 치르고 나온. 정말 치통만큼 힘든 그 통증은 좀 그러니까.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시장, 미국 시장 보셨겠지만 일단은 왜 올랐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많은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이래서 올랐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약간 부끄러운 얘기지만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정확하게 보면 그런 말씀들이 다 일리는 있는데 과연 저게 맞는 건지는 저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2, 3일 정도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네.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네. 분명한 건 오늘 올린 건 기계가 올린 거지 사람이 올린 건 아닙니다. 알고리즘이다. AI다. 예, 확실히 알고리즘에 의해서 뭔가 트리거가 그런 것 촉발이 같아요. 됐고 저렇게 맞습니다. 할 수가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사람이 한 건 없거든요. 아니에요. 생각을 안 했던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뭔가 트리거가 이제 조건이 맞아 떨어졌겠죠. 그렇죠.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서 지수를 급반등시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물가 요인은 아니었던 거죠. 네. 왜냐하면 물가였으면 미리 반영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럼 뭐 중간에 갑자기 뭐 탁 건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웃긴 거죠. 그럼 지금 많은 말씀을 주신 것들 중에서 몇 가지 이렇게 짚어보면 저도 이제 언론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해석들을 내놓고 물론 그분들도 다들 추정이시다 보니까 조금 되게 당황해하는 모습이었고 저 역시도 굉장히 이제 당황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기본적으로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에 대한 정점론이다라는 얘기를 조금씩 하고는 계신데 네. 사실 오늘 나온 물가 지표를 놓고 보면 그걸 얘기하기가 되게 궁색하죠. 어쨌든 그런 물가 자체가 예상보다 올랐던 부분들이 정점 있고 얘기하긴 맞습니다.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주거비라는 게 경기 후행적이어서 이번에 정점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럴 거면 지난달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죠. 예, 뭐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분명히 저도 주장을 한 적이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다들 얘기 들으셨겠죠. 1년 정도 시차가 있다. 매매 계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시간을 두면 반드시 떨어지는 거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게 굳이 오늘 여기서 나와야 될 이슈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이다라고 얘기 드리기가 어려운 게 물가 정점에 대한 기대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렇다라면 물가가 정점이라고 보면 금리 인상 확률이 낮아져야죠. 그래, 지금의 물가가 고점이면 앞으로 금리는 더 많이 올리진 않을 거야 한데 오늘 여러분들 연방 선물기금 이렇게 보시면 금리 인상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가가 높으니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더 강하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라면 지금 그 논리는 맞지 않는 논리가 되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물가 정점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표하고 논리가 맞지 않는다. 또 동시에 여러분들 오늘 어쨌든 간에 미 국채 수익률을 놓고 보면 네. 미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고점보다는 좀 낮아지긴 했지만 올랐단 말이에요. 2년물도 올랐고 10년물도 올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건 뭐냐면
미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지수는 계속 빠져왔어요. 그렇죠? 오늘 그런데 반등을 했죠. 어쨌든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는 얘기는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어쨌든 오늘 CPI가 정점일 거고 그래서 앞으로 낮아질 거라는 기대를 했다라는 건 꽤 맞추기지 사실 제가 볼 땐 그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네. 물론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 봐야 되겠지만 이것 가지고 오늘 시장을 얘기하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그러면 어떤 요인들이 시장을 건드렸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는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영국 얘기가 오늘 나왔죠. 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영국에 대해서 되게 격한 반응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정말 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영국 총리의 그 실수 하나로 인해서 네. 여러분들의 모든 퇴직금이 다 날아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큰 문제죠. 영국 국민들의 모든 노후를 총리 한마디 때문에 날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분은 끌어내린 거 이상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본인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국 국민들의 모든 퇴직금을 없애버린다? 네. 여러분들 정말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수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니까 그걸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건 큰 트리거입니다. 왜냐하면 달러와 강세가 멈췄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촉발시킨 가장 큰 건 저는 영국이라고 생각이 돼요. 영국의 반성. 그렇죠. 영국의 반성.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감세 정책을 되돌리겠다라는 부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지수 하락했었던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물가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컸지만 동시에 영국발 위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시장을 많이 짓눌렀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선물 시장에서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었을 텐데 이게 상당 부분 쇼커버라고 보통 그러죠. 바뀔 수도 있겠네라고 해서 포지션을 변경시킨 게 저는 많이 촉발시킨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라는 네. 판단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나온 물가 지표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이것보다도 조금 더 안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물가와 관련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8.1, 8.2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이거보다 제가 며칠 전까지도 들었던 뭐 각 외신들 소식 이렇게 보면 그거보다 더 높지 않겠느냐. 오히려. 특히 근원과 관련해서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안 좋은 건 맞는데 그것보다는 나쁘진 않았다 정도가 돼서 쇼커버 정도 들어온 게 아닌가. 그 두 가지 정도 빼놓고는 너무 나머지는 좀 너무 자기적인.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해석이 맞으려면 그와 관련된 지표가 동시에 맞아야 되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정점이면 금리를 더 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죠? 금리는 더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럼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저는 분명히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상대적 투자 매력도라는 부분이 네. 굉장히 많이 그 포뮬라에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 나스닥 기준으로 딱 그 부분이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상대적인 매력도로서의 채권 금리와 이 주식의 어떤 그 괴리. 투자 네네. 매력도가 모르겠어요. 이제 저 그냥 내피셜인데 그쯤에 뭔가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고 네. 그것도 사실 뭐 맞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는 하여튼 뭔가 변수가 트리거가 돼서 올릴 수 있는 변수가 됐다라는 얘기는 네. 시장을 하방으로 더 보았던 게 아니라 네. 이 정도면 한번 돌려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걸 보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가 나오겠지만 네.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건 첫 번째 오늘은 기계가 샀다라는 건 분명해 보이고 이 기계는 추가적인 하락의 베팅이 아니라 추가적 하락의 베팅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면서 트리거로 위를 촉발했다는 것 자체만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인이 영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오늘 금요일이니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한숨 돌린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그 이후에 주말을 통해서 많은 주판화를 통해서 내가 이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포지션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네. 또는 아니면 전략을 변경해야 되는지 여부는 조금 더 저는 하루 이틀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뭔가 보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화끈하게 이렇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죠. 좀 부끄럽게도 정확하게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리고 기계로 만약에 샀다면 네. 예를 들어 뭐 1% 빠졌을 때가 그러니까 이제 사야 되는 뭐 그런 프로그래밍이 돼 있으면 이제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샀어도 그 원점 정도까지 올라오면 이제 그만 사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네. AI가 두 번 작동해요. 먼저 첫 번째 제일 밑에서 작동을 해서 올려놓으면 원점 이상까지 올려면 거기서 또 다른 AI가 작동해서 아, 얘는 쇼커버가 들어와요. 보통 보면 우리가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때인데 네. 처음에 그 AI도 다 같이 우리가 알고리즘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알고리즘은 조건이 이 정도에서는 걷어 올려 이런 네, 정도 네, 네. 되는데 그 걷어 올리면 -3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면 또 바뀐 거잖아요 상황이. 그럼 여기서부터 있는 애들은 또 다시 이것도 걷어 올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네, 네. 계속 안 좋게 봤는데 안 좋게 보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트리거가 딱 돼가지고 어느 정도 임계점에 얘들도 손실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들어올렸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같은 뉴스가 나왔는데 -3 이상까지 갔던 게 플러스 이렇게까지 간다라는 건 시기적으로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 나중에 이제 사후에 어떤 결론이 나오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어쨌든 이 알고리즘 자체도 현재 상황에서는 더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 쉽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돌린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영국의 이슈가 됐든 아니면 물가를 보고 정점에 대한 기대를 했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다만 향후 왜 이게 반등의 가장 큰 트리거였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그거에 따라서 반등의 강도 아니면 그렇죠. 향후의 추가 하락의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은 주말까지는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다만 제가 중간이라도 뭐 이렇게 파악이 되면 뭐 글도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자체가 어쨌든 우리 그리고 또 어떤 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일견 타당한 거다.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데드캣. 뭐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할 수도 있죠. 그 해석조차도 네. 데드캣 바운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될 수도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분명히 해석에 대한 부분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정확한 이유를 찾는 게 가장 큰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기계가 산 건 분명하고 기계조차도 어쨌든 지금은 추가 하락보다는 지금은 조금 일부 되돌려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어쨌든 물가지표 나온 다음이라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물가 때문에 제일 걱정을 했었던 건데 기본적으로 거기서 돌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오늘 밤부터 봐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미 국채 시장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미국 채권 시장에서 10년물과 2년물이 더 이상 고점으로 가지 않고 만약에 이에서 뭐 10년물 같은 게 지금 4%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못 넘고 있고 여기서 고점을 못 넘는다라면 반등에 대한 연속성은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또다시 고점을 넘는다라고 보면 일단은 반등은 뭐 며칠 못 갈 수도 있는.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히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간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트리거가 뭐였는지 그리고 연속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조금 더 고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바닥에서 보통 이렇게 크게 많이 돌리면 생각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충격으로 오를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도 좀 벌었고 생각할 수 있는 좀 여유도 벌었다. 네. 이런 정도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그래요. 드네요. 우리 장은 네.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예. 장고 궁금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 외에도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이제 많은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두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뭐 어쨌든 좋아. 만약에 물가가 정점이라고 하더라도 연준이 긴축을 지속을 할 거고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텐데 경기 침체가 오면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질 거고 그러면 과연 이 시장이 앞으로도 더 많이 빠질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또 공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 아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빠질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지금 시장을 많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내려온 시장에 특히 한국 시장 기준으로 하락 시장이면 경기 침체, 그 올 수 있는 경기 침체도 사실 상당 부분 반영한 겁니다. 그에 따라서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질 부분까지도 상당 부분 반영한 겁니다. 냉정하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락폭이 얼마인가? 하루에 10%씩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실적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 침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만약에 연착륙일 가능성이 높으면 경착륙이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연착륙 정도로 한다라면 이미 시장은 그 정도는 다 반영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관건은 여기서 이게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으로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제 고민의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우리가 보통 시장이 하락을 하면 자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한다. 보통 하락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예요. 네. 예, 이거는 꼭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락할 때 일단 경기 문제가 있어요. 경기가 우선이 돼서 경기가 하락하는 경우 하락장이 오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쇼크. 그죠? 보통 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커다란 악재가 발생을 했을 때, 악재가 발생을 했었을 때 또 역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로 빠졌느냐 아니면 이걸로 빠졌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장의 반응은. 일단 경기 같은 경우는 경기로 해서 빠지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락도 굉장히 길게 가고 올라오는 것도 되게 느리죠. 그리고 당연히 경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수가 반등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즉 경기 바닥이 언제냐, 경기 바닥이 또 언제 회복이 되느냐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것도 있는데 사실 이게 더 큽니다. 자, 쇼크로 인해서 있었던 지수 하락은 이 쇼크가 해결이 되면 그때가 진바닥입니다. 설령 그 뒤에 경기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사례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좁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 같지만 사실 쇼크입니다. 자,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여러분들 코로나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죠. 지금도 있는데. 그렇죠? 자, 코로나 때 지수가 급락을 했죠? 지수가 엄청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뭐 숨도 못 쉴 정도로 급락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 지수가 급락한 가장 큰 이유는 뭐였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기업 파산에 대한 우려였죠. 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도 못하고 기업도 가동을 못할 것이니 트리플 B 이하에 있는 그때 우리가 뭐 펄런 뭐 엔젤 뭐 얘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되면 파산하지 않겠느냐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네. 밑도 끝도 없이 기업 실적과 관련 없이 계속 빠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나 때문에 하락을 했었을 때 대부분 또 우리 리서치에서도 그랬었고 대부분 보면 뭐 이 정도면 바닥이다, PBR이면 바닥이다, 퍼 얼마면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무용지물이 됐었어요. 그런데 언제 돌렸느냐? 정확하게 기업 파산에 대한 우려가 없어지던 날이 바닥이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저점을 깨친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연준이 기업에 대한 회사채를 사준다라고 했던 그때죠. 그날 연준이 알았어. 니네 우려는 이 우려가 기업 파산에 대한 우려였으니 기업 파산에 대한 우려를 내가 경감시켜줄게. 그리고 그 조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연준이 회사차를 사준다고 공언하던 그날이 바닥이었었습니다. 그날부터는 그 이하로 바닥이 더 빠지지 않았죠. 경기는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게 코로나였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례 말고도 어떠한 악재에서도 대부분 이런 쇼크가 있게 되면 그 쇼크가 해결되는 시점이 100% 바닥이었고 그 이상으로 지수가 내려갔던 경우는 되게 드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 경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물가입니다, 사실. 물가라는 쇼크 때문에 빠진 겁니다. 물가라는 쇼크가 기축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 이게 경기를 훼손을 시키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한 거죠. 네. 물론 경기란 요인이 없진 않습니다만 연준의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준은 물가 잡는 게 경기보다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는 현재 시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이슈는 경기보다는 아직은 물가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가 쇼크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나와서 여러분들 드렸던 자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쉽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지수가 올해 이렇게 했죠. 1분기 한번 하락, 6월 달에 하락, 지금 하락. 이 세 번의 모든 하락은 악재가 많았지만 사실 오로지 내려갔었을 때는 다른 악재는 다 아니었고 물가 때문에 하락한 겁니다. 이때는 첫 번째 하락은 잘 아시다시피 물가가 일시적이 아니라 고착화된다는 것 때문에 하락을 했고 6월 달에는 물가 고점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죠. 물가가 다시 9.1로 확 솟으면서 와 이러면 더 긴축을 해야 되는데 라고 했었던 거고 이번 세 번째 하락은 9월달 연준에서 예상보다 너무 강한 긴축을 얘기하면서 빠졌던 거죠. 오로지 잘 보면 시장에 대한 하락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물가가 너무 높고 그래서 이에 따른 긴축의 강도가 되게 높아진다라고 할 때 빠졌던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지수 바닥은 이거에 대한 반작용인 거죠. 그냥 간단하게 물가 정점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이 들 때가 그때가 바닥인 겁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기업 실적이 내려가서가 바닥이 아니고 그렇죠?
그거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 내려면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경기 침체를 반영을 안 했다라고 지수가 생각되십니까? 하루에 10% 날아가는데 기업 실적 이 하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그거보다 더 빠졌는데. 최근에 나온 여러분들 증권사들 보고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들 보고서 보면 생각보다 많이 기업 이익에 대한 하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하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가 폭이 그거보다 더 낮은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잘 안 먹히는 거죠. 그렇죠? 아, 지금 PBR이라서 싸다. 저도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싼 건 맞는데 싸다라고 해서 멈추진 않는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그 말씀 주신 게 네. 그 쇼크에 의한 하락이잖아요, 지금 네. 세 번이. 맞습니다. 그러면 물가에 대한 물가 쇼크로 인한 하락이면 경기 침체는 아직 반영 안 한 거란 말씀 아니에요? 아니에요. 경기 침체가 내년에 오는 거지. 지금 주가는 미리 선반영을 한 거죠. 주가가 보통 6개월 이상을 앞서가잖아요. 이 하락의 원인은 쇼크죠. 쇼크죠. 쇼크인데 그 쇼크에 대한 결과가 경기 침체인 겁니다. 자, 물가를 잡기 위한 수단이 네. 경기 침체잖아요. 네. 그렇죠? 잘 보셔야 됩니다. 원래 경기 침체 온 게 아니라 연준이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물가가 네. 오른 요인은 되게 많았던 거예요. 물가가 오른 요인은 공급 측면의 요인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뭐 많은 것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연준이 보아하니 각국 중앙은행 보아하니 이런 요인들 가지고 물가가 내리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로지 경기 수요 위축 우리말로 경기 침체를 이끌어서 수요를 훼손시켜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물가가 정점에 왔다란 얘기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이미 경기는 침체를 반영한 겁니다. 그 뒤로 침체가 오는 건 맞는데 그건 지표상의 얘기인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가는 6개월 전도 선반영하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쭉 떨어졌을 때 이 정도면 경기 침체라고 가정을 하고 미리 빠졌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그럼 네.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경기 침체는 반영한 건 맞는데 이제 고민은 이런 거죠. 그 이하로 더 내려갈 거다 안 내려갈까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네. 경착륙이면 더 반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착륙 정도고 우리가 생각해 치명적인 경기 침체까지가 아니라고 본다라면 네. 이 정도 수준이면 그 이상을 반영하고도 남았답니다. 이게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네, 네. 오히려 나중에 여러분들 저도 이제 뭐 한 다다음 주나 언제 한번 그런 자료를 들고 나오겠지만 경기 침체가 진입했었을 때 주가가 빠진 적이 없던 걸 알고 계시죠? 그 이전에 미리 빠져요. 경기 침체 올 거라고 미리 다 빠져서 실제 경기 침체가 들어오는 그때부터는 주가가 더 빠질 것 같은데 은근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재미있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경제학적으로 되게 웃긴 게 자, 경기 침체라고 하면 그냥 어쨌든 다른 많은 요인들이겠지만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주식이라는 건 개선이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앞으로 나아가느냐 뒤로 나가느냐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면 성장률이 GDP가 마이너스 5%도 경기 침체고 마이너스 1%도 경기 침체고 마이너스 3%도 경기 침체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로 개선이 되면 경제학적으로 뭐라고 얘기가 나올까요? 여전히 경기 침체입니다고 하지만 주가는 30% 올라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보실 때 네. 신문만 보고 여전히 경기 침체입니다. 앞으로도 침체가 더 갈 것 같습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번에 마이너스 5%인데 다음번에 마이너스 3%일 것 같아요. 근데 신문에서는 여전히 경기 침체일 겁니다. 또 많은 학자들도 여전히 경기 침체일 겁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얘기하지만 이거는 주가가 엄청나게 반등합니다. 개선됐으니까. 기업의 이익도 마이너스 100억 적자였는데 마이너스 50억 적자면 따블이 납니다. 근데 시장에서 어떻게 나오죠? 적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주린이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침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당 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이거보다 더 깊은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침체가 어느 정도 마이너스 몇 % 정도까지 반영을 했는데 그 뒤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 나아질 것 같다면 주가는 더 안 빠진다는 얘기죠. 지금 주가 수준은 침체를 뭐 정확히 몇 프로까지는 우리가 말 수 얘기하기 없겠습니다만 어렵지만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중약이라고 친다면 예, 중간 이상은 반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경기 침체는 반영을 했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이게 제가 원래 기술적 분석을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중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죠. 보통 1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도 있고 보통 우리가 코스피나 아니면 미국의 주요 지수가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 자체가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겁니다. 이 밑에 있으면 다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겁니다. 네네. 실제 여러분들 이전에 또 역사적 데이터를 다 그려봐도 그래요. 근데 이거부터 지금 한참 밑에 내려와 있죠. 네. 상당 부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좋아, 네 얘기 다 좋아. 물가가 뭐 운 좋아서 올해 고점일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뒤에 경기 침체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더 많이 빠질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두려워하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오는 건 맞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일 거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네네네. 예컨대 지금 상당 부분의 경기 침체는 다 반영을 했습니다. 기업 이익 하향도 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고점 되면 한 70%까지 빠진 게 있는데 네. 그게 기업 이익을 반영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지수만 멀쩡해 보이는 거지 의외로 여러분들 보시면 고점 대비 하락률을 했을 때는 실적이 안 좋으니까 반영을 했겠죠. 계속해서 실적이 안 좋으니까 반토막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보면 경기 침체니까 기업 이익이 반토막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뭘 더 반영을 그렇지 않은 하나요? 주식들도 섞여 있어서 있겠죠. 문제죠. 예. 예를 들면 멀티플이 맞습니다. 150에서 빠졌는데 지금 예. 멀티플이 40에 와 있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지수가 더 많이 빠져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잘 기대를 하면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가 확신 이런 게 지표가 나와야 될 텐데 빠르면 11월 늦으면 12월 정도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때부터 오히려 지수가 만약 예를 들어서 그때부터 말씀드린 건 쇼크가 이제 해결이 된 거죠.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 반등이 올 거고 그 다음에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일부 반영해서 빠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이 이하로 안 내려갈 것 같다고 보는 건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하락장에도 당연히 많이 다치지만 의외로 제일 많이 다치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반등과 아니다, 경기 침체 또 일부 반영해야지 또 오르지 내리지 계속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요 지리한 밑에서의 어떤 이 변동 과정에서 대응을 하시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본인들도 이제 아시거든요. 그래, 지수는 잘은 먹는데 바닥은 찍은 것 같아. 또는 혹시 내리더라도 바닥에서 멀진 않았어. 이렇게 될 텐데 이 반등할 때 반등의 원리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언제가 바닥일지 진짜 알 수는 없죠. 네. 그렇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첫 번째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온다. 제대로 된 급반등이 나온다. 만약에 여러분들 11월이나 12월에 나오는 물가지표가 근원 물가지표가 숙이는 모습이 나오면 정말 큰 반등이 나올 텐데 이 반등은 무조건 환율 반등입니다. 더 이상 미국이 금리를 이 이상을 안 올리겠네. 미 국채 순위에서 안 올리겠다면 달러와 강세가 사실상 종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화 강세 수혜주가 오르는 게 첫 번째 강세가 되는 거죠. 자, 이 원리에 그대로 맞춰서 그래 첫 번째 반등은 환율 관련 반등. 그럼 원화 강세에 가장 최적화된 기업들이 반등을 주도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반등은 또 다른 이유로 오를 거고. 그래서 각각의 반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오니까 많이 빠진 거 사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등이 올 때 반등의 이유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번 반등은 환율에 의한 반등. 다음 반등은 뭐에 의한 반등. 그 반등에 최적화한 기업을 찾고 안 찾고의 문제가 있는 게 왜냐면 나머지 것들은 아예 안 움직여요. 네. 안 움직여요. 그래서 반등이 와도 오히려 뒤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반등이 오니까 야 삼성전자 올랐는데 이건 안 올랐어. 사볼까? 안 오르죠. 오히려 지수 빠질 때 더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제일 많이 다쳤어요. 네네. 속사적으로 지금은 많이 빠져서 너무 힘든데 다 같이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다 같이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서 위로도 하고 그렇지만 반등 올 때 제일 힘듭니다. 왜 내 건 반등이 안 올까? 그렇죠? 이러다가 계속 잘못된 어떤 판단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아직 무슨 것들에 대해서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긴 어려운 시장이지만 네네. 분명한 건 이 시장은 여러분들 경기보다도 쇼크에 의해서 하락한 시장입니다. 경기보다도 물가가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물가라는 쇼크 때문에 빠진 거고 물가가 정점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이 들면 그때가 진바닥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가능성이. 그렇죠?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정 부분 경기 침체는 이 정도 가지고도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다만 경착륙까지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커진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다시 고민해야 될 텐데 그건 언제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있는
올해 4.4%, 내년에 4.6%까지 올리겠다는 이 금리 수준이 훨씬 더 올라갈 때겠죠. 네네. 5%까지.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게 본다. 지금 뭐 오늘 연방 선물 금리 보면 5% 얘기도 나오는데 일주일만 지나도 확 바뀝니다. 굳이 그걸 막 아직까지 신뢰할 필요는 없고 이건 최소한 11월 75bp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보셔도 늦지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미 보셨겠지만 지난번 금리 올린 것부터 시작해서 이미 시장의 균열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힘든 거예요. 이게 중립금리까지는 괜찮은데 중립금리 이상에서는요. 어떤 식으로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힘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3%대 초반도 힘든데 이게 4% 되거든요. 11월 올리면 이 경기가 멀쩡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고통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뒤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금리 더 올려라는 얘기를 못 해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속도 조절론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온다는 얘기죠.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도 IMF에서도 연준이 금리 잘못 올려서 많이 다칠 거다라는 보고서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임계치에 온 거거든요. 지금은 물가를 잡는 것과 경기가 완전히 박살날 수 있는 그 임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연준이라서 지금 세게 얘기는 하지만 강하게 얘기는 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11월 2일에 있을 0.75 이상 올린 다음부터 시장의 반응을 보고 여러분들이 향후 먼 미래를 해도 늦지 않다. 만약에 네. 11월 2일에 나오는 연준에서 0.75를 올렸고 그 이후에 물가가 유의미하게 꺾인다라면 최소한 경착륙까지는 아닌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지수면 반영이 된 거구나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올렸고 그 뒤에 나는 물가도 안 꺾였다. 계속 또 올라가고 있더라. 그거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 우려하는 게 현실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경착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에서 뭐 굳이 결론을 예측할 내릴 수는 필요는 없는 없는 거고. 거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네. 항상 시장에 빠질 땐 쇼크냐 아니면 단순히 경기의 순환 사이클이냐에 대해서 많이 다른데 이번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쇼크가 먼저고 그 쇼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경기 훼손이었다라는 게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네. 경기를 예측할 때 뭐 매크로를 예측하시는 뭐 다양한 게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주식과 관련해서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예측을 하잖아요. 네. 전망을 하는데 애널리스트들은 어쨌든 그냥 느낌적으로는 더 많이 떨어질 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나 현재 지금 상황, 지금 실적을 바탕으로 이걸 기준으로만 먼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 기준으로 요만큼 사실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예측치를 보는 게 약간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월 네. 한 중순 정도에 이제 실적들이 다 나오고 나면 네. 그때 떨어진 실적을 기준으로 다시 이제 예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20% 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지금 수치장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실적이 나오는 11월 뭐 한 초중 정도에 다시 이제 그때 떨어진 실적 보고 다시 더 떨어진 거를 예측을 한다면 지금 반영돼 있는 주가는 사실 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느낌으로도 사실은 덜 반영된 거 아닌가. 그게 기업마다 많이 다른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 그 정프로님 얘기하신 게 일정 네. 부분 맞는 얘기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실적에 대한 하향 구간이 있을 거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제 나오는 실적 그다음에 향후 그 기업들이 주는 가이던스가 있겠죠. 네. 내년에 우리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안 좋으니 이 정도까지 안 좋을 겁니다라고 하면 그걸 반영해서 다운그레이드를 시키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일부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기업별로는. 그래서 지금 의외로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많이 안 빠진 기업들 자체가 이걸 반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엄청 빠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을 반영을 안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의외로 이때 되면 혼조가 됩니다. 어떤 건 되게 올라오기도 해요, 오히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왜냐면 애널리스트들이 했던 이 기업 이익의 하향이 선제적인 게 아니라 후행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주가는 머리 움직여놨는데 훨씬 더 과하게 반영한 경우들도 대단히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꼭 일반화시켜서 모든 기업들이 다 그런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재밌는 얘기를 드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퍼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퍼?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퍼가 우리말로 하면 주가 수익 배율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서 주가 수익 배율이니까 수익의 배율이잖아요. 현재 벌고 있는 거에 몇 배에 거래되느냐입니다. 시총이. 네, 몇 배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100원을 법니다. 10배라는 얘기는 1000원의 가치로 거래되고 있다. 10배에 거래되고 있다. 즉 지금처럼 돈을 벌면 10년간 이렇게 돈을 꾸준히 벌어야 이 주가가 정당화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현재 주가 수익 배율이 낮은 게 좋은 거죠.
현재 기업이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을 때 10년 후 주가가 정당화되는 것보다 1년 후에 주가가 정당화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돼 있습니다. 퍼의 공식을 보면 이익분의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익분의 주가거든요. 그렇죠? 자,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퍼가 낮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저평가. 표가 높으면 고평가예요. 네. 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조만간 일어날 일이 여러분들 뭐냐면 데이터로 하면 망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그럼 대듣기빵들 뭐든 반등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자, 반등을 하면 주가는 오르죠? 근데 기업 하향 이익은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하향 이게 늦어요. 근데 주가는 반등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업 이익치는 전망치는 하향하겠죠? 자, 기업 이익치는 하향하고 주가는 올라가면 뭐로 보여요? 고퍼로 보여요. 네.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어떤 게 저평가된 거? 4분의 1 저평가. 이거 왜냐면 25%잖아. 이거는 33%고 이거는 50%고. 숫자가 낮은 게 좋은 거니까 밑에가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건 밑에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제일 실수들을 많이 해요. 주가 올라오네? 기업 이익 전망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향되는데 주가 올라오네. 그런 거 어떻게 보여요? 비싸 보여요. 근데 사실 어때요? 이때가 원래 바닥을 지나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대부분 진바닥에서 돌고 있었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제일 많은 실수를 해요. 오히려 그래서 데이터 기반한 어떤 이 부분에서의 이익 전망치나 이런 보고서들은 제가 볼 때는 스킵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요.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요것과 관련해서 제가 네. 사례를 들어 정확하게 좀 투자자 말씀드리도록 여러분들이 할게요. 정말 오늘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장이 열려서 네. 오늘 여기까지만 아이, 그럼요. 하고 중요하죠. 예. 이성엽 부장님은 다음 주에 다시 그러시죠. 모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